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공부하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하시냐고 애쓰셨고요. 새로운 또 한 주가 됐습니다. 오늘은 285페이지 중개 실무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요. 공인중개사 법령 끝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까지 마쳤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중개 실무가 되겠습니다. 이 중개 실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제 중개 업무하는 내용이죠. 즉 의뢰받아서 의뢰받은 물건을 조사하여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이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교부하는 일들을 우리는 중개 실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 파트에서는 총 많이 나올 때는 8문제까지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개 실무 파트 8문제 나오는 거 다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85쪽에 중개 실무 총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문제로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85쪽 중개 실무 총론에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활동상 출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중개 업무의 시작은 언제냐 이 말이죠.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중개 의뢰 접수 이거죠. 중개 업무를 시작하려면 일단 의뢰부터 받아야 되겠죠. 중개 의뢰 받아야지만 중개 업무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행에 관여한 경우 부동산 중개 실무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몇 개인가? 여기서 개공이 이행에 관여했다는 것은 거래계약이 체결된 이후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해주는 업무까지 관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1번 중개 의뢰의 접수 및 특징 분석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도 맞고 디귿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업무 리을번 거래 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는 거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인수 다 해당되죠. 본래 중개 실무의 범위는 중개 의뢰 받아서 중개 완성하여 거래 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는 일까지가 중개 실무의 범위죠. 그렇지만 이행에 관여했다면 대금 지급 또한 목적물의 인도 이것도 다 이행에 관여했을 때는 중개 실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해당되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어가서 3번 중개 의뢰 접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업 초기의 개공은 개업식, 개업 축하연 등을 통해 리스팅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중개 의뢰 접수란 리스팅과 같은 뜻입니다. 중개 의뢰를 받는 것을 리스팅이라고 하는데 개업식 날 등을 또는 개업 축하연을 통해서 그때 중개를 의뢰받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2번 리스팅의 획득은 즉 중개를 의뢰받는 것은 일반 상품의 구입, 진열과 같은 영업의 출발점이 됩니다. 맞습니다. 중개 영업의 출발은 역시 중개 의뢰 접수가 되겠죠. 3번 공과 공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죠. 4번 매수 의뢰 접수 시에는 권리의 진정성 확인이 필수적이다. 틀렸습니다. 매수 의뢰 접수했을 때는 매수인이 희망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권리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이 물건의 소유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겁니다. 이거는 매도 의뢰 접수 시에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정답은 4번. 5번 순가중개계약이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순가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개공에게 일정한 금액을 먼저 제시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초과 금액을 보수로 하기로 하는 약속을 말하는데 순가중개계약 자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법정 범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순가중개계약 체결을 가지고서는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결국 틀린 것은 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중개계약별 그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2번 전속중개계약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한 중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통한 중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개계약은 공동중개죠. 공동중개입니다. 그 이유가 공동중개란 매도 의뢰 받은 개공과 매수 의뢰 받은 개공이 함께 중개하는 것을 공동중개라고 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반드시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비공개를 요청했을 땐 공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은 개공과 의뢰인 모두에게 가장 유리한 중개계약의 형태지만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개계약은 공동중개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 답 2번이죠. 3번 독점중개계약은 개공에게 가장 확실한 보수 보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독점중개계약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없는 중개계약이고 미국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중개계약인데요. 한 명의 개공에게 중개 의뢰하고 그 개공에게만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는 전속중개계약과 개념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속중개계약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 중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을 때는 보수를 받을 수 없고 단지 중개보수 55% 범위 안에서 비용만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독점중개계약에서는 누가 거래를 성사시켰든 간에 무조건 개공은 보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독점중개계약이 개혁공인중개사에게 가장 유리한 중개계약이고 개공에게 보수 보장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중개계약이 됩니다. 맞습니다. 4번 공동중개계약은 중개업의 조직화를 통한 중개업무 능률 기대가 가능합니다. 맞고 5번 순가중개계약은 담합 및 가격 상승이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중개실무청설 네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 네 문제는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와 같이 문제 한번 풀고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중개실무인데요. 이제 중개 본래 실무가 1편 제3편 중개실무가 중개실무총론이 지금 먼저 나왔습니다. 책의 표지가 뒤에로 가서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한 장 넘어가서 교재 287페이지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여기에서 네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교재 287페이지 챕터 2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서 네 문제가 나오니까 네 문제를 다 맞춰야 될 것입니다. 이 중개실무 파트에서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은 내용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중개실무는 상식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87쪽 1번 287쪽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실무인데요. 조사하고 확인하는 실무에서 총 네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네 문제. 자, 그중에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번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토지의 소재지와 지목은 토지대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형과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지형과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번 틀렸죠. 2번 분묘기 직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분묘기 직권은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현장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디귿번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아닙니다.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리얼번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이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맞습니다. 결국 니은번과 리얼번 두 개가 되겠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고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공의 권리관계 조사 확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공이 확인해서 설명할 권리관계에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있으므로 즉 소유자가 맞는지 소유자를 설명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다 또는 이 부동산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사항이 있죠. 따라서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진정한 관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2번 진정한 권리자라 할지라도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기에 행위 능력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맞습니다.
진정한 소유자인데 그 소유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의 계약은 미성년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맞습니다. 3번 개공의 권리관계가 하는 조사 확인의 범위에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권리뿐만 아니라 미등기 권리도 포함합니다. 맞습니다. 소유자가 맞는지 근저당이 설정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지만 유치권자가 있는지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받는지 이와 같이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도 확인해서 설명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4번 개공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과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해야 한다. 아닙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확인하여 설명하면 개공의 의무를 다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확인할 의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확인해서 설명하는 의무는 없지만 확인해서 설명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공이 실제 피담보 채무액에 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를 잘못 확인해서 설명하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토지 건물이 동일 지번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모두 조사하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와 6번 문제에서 법정지상권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있어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후에 토지의 특별 승계인이 생긴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 이와 같이 토지의 특별 승계인이 생겼는데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리하게 됐을 때 이때는 전세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는 지상물 소유자에게 이렇게 법정지상권을 이제 인정해 준 것으로 보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가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됐고 그 후에 토지 특별승인이 생긴 경우에는 토지 특별승인 즉 토지 매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인 건물주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할 것은 전세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맞고요. 2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고 있었으나 토지의 가등기 담보를 설정하고 담보권 실행이란 경매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맞습니다. 1번 지문은 민법 305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문이고요. 2번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제10조에 규정된 법정지상권입니다.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이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임목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죠. 이는 임목에 관한 법 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이는 판례 즉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그 말이죠. 1, 2, 3, 4번 4개가 옳고요. 5번을 보겠습니다.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축제했으나 저당권 실행인 경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 위에 지상물이 존재하고 있어야지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지상물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토지에 대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물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 하더라도 법정지상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6번과 7번 문제 중에서 6번, 7번도 법정지상권 문제인데요.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2번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동일 소유자에 속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데는 그 대지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죠? 3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대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3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토지 소유권과 법정 지상권은 서로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지상권은 각각의 물건이기 때문에 각각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 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체단기간 제한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지상물이 속조, 속해조, 연화조라면 체단 존속기간 30년 제한이 있고요. 속조, 속해조, 연화조가 아닌 일반 건축물은 15년이고요. 그 밖에 단순한 구조물은 5년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은 이제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분묘기지권의 내용이 거의 해마다 출제됩니다. 8번 이멸을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관한 개공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묘기지권은 타인 토지에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관리 소유하기 위해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상권과 유사한 물건이죠. 맞습니다. 2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수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3번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했을 때는 시효로 인하여 분묘기지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지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맞고요. 4번 분묘기지권의 권리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에 한한다? 아닙니다.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주변의 상석, 비석 등 공지에도 미칩니다. 정답은 4번. 5번 분묘기지권은 약정 기한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할 수 있고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 옳은 질문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분묘 9번 분묘가 있는 토지를 중개하면서 개공이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췄을 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 즉 가짜묘를 말합니다. 분묘기지권 생기지 않습니다. 맞고요. 2번 평장 또는 안매장되어 객관적으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면 분묘기지권 생기지 않습니다. 맞죠? 3번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주유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칩니다. 옳은 질문. 4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합장하여 단분 형태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기존의 시신에 대해서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분묘기지권 범위 내로 안장될 권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분의 형태건 쌍분의 형태건 기존의 분묘하여 합장 등들 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분묘기지권은 당사자의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를 계속하여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도 같이 존속합니다. 맞죠? 정답은 4번이죠. 10번 문제 봅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분묘기지권은 점유의 성질상 분묘기지권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옳은 질문. 2번 분묘의 수호관리나 봉지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분묘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분묘기지권은 종손에게 전속합니다. 옳은 질문이죠. 따라서 종손 외에 나머지 분묘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없고 종손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분묘기지권자가 분묘를 점유함에 있어서 착오에 의한 경우도 인정된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토지 인근에 있는 타인의 토지에다가 분묘를 설치해서 관리하는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지속되면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도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가 있죠. 이때는 타인 토지가 자기 토지인지 인 걸로 착오하여 분묘를 설치한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분묘기지권도 인정되고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도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분묘기지권 인정됩니다. 옳은 질문. 4번 분묘기지권이 소멸하는 분묘기지권의 포기는 분묘기지권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외에 점유까지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된다? 아닙니다.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사유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묘가 멸실된 경우입니다. 다만 분묘가 멸실됐을 때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홍수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봉분이 멸실됐고 그 내부의 시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면 이같이 일시적인 분묘 멸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두 번째는 분묘기지권의 포기 의사표시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합니다. 이때 분묘기지권이 포기되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즉시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 외에 그 외에 점유의 포기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한 이후 그 외에 계속 와서 제사를 지냈다 하더라도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다른 지역으로 분묘를 이장하게 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분묘가 멸실되었다면 다면을 갖다가 더라도라고 고쳐놓으세요. 자,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한 경우라 도를 갖다 면으로 고쳐놓으시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맞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멸실되면은 분묘기지권이 소멸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분묘가 멸실되었더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한 경우라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에서 틀린 것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분묘의 수호 권리나 봉지사에 대해서 현실적 또는 관습상 호주 상속인인 종손이 그 분묘기지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고요. 맞고 2번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 2번이고 3번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죠. 맞고 4번 종중의 임야 종중의 임야라는 것은 총유물입니다. 총유물을 처분할 때는 사원총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4번 종중의 임야에 대한 분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이때 사원총회란 종중총회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5번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로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착오에 의해서 분묘기지권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자기 토지인 줄 알고 남의 토지에다가 자기 토지 인접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지속됐을 때 분묘기지권 인정되는데요. 이때 분묘기지권자의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타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있기 때문이죠. 틀린 것은 2번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는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내용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뢰인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개인 묘지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가정 묘지는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종중 또는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번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죠? 3번 가정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우리는 가정묘지라고 합니다. 맞죠? 4번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 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봉안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1년 이내 철거해서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에서 분묘의 점유 면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개인 묘지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맞죠? 2번 가정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맞고 3번 공설 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 일기 및 그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맞습니다.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 4번 종중 문중 면지의 설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아닙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죠. 정답은 4번. 5번 법인 묘지 내에 설치하는 분묘의 경우 합장의 경우에도 분묘 1기당 가로열고 비석 등 시설물을 포함한 분묘 1기당 점유 면적은 1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맞습니다. 면적 거기 설명해 놓은 걸 꼭 그 박스에 있는 걸 꼭 보시기 바란다. 사설묘지의 종류가 4가지가 있죠. 가정묘지, 종중문중묘지, 먼저 개인묘지부터 볼까요? 개인묘지, 가정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개인묘지는 개인묘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가정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그다음에 종중문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개인묘지는 설치를 한 후 30일 이내 개인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정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묘지 안에 분묘를 설치할 때 분묘 1기당 면적은 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합장하더라도 3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 안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면적과 설치되는 박스 내용은 꼭 시험에 나오니까 정확하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들었습니다. 개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이라고 해야 되겠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번 가정묘지는 설치하기 전에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맞고 3번 종중 문중묘지 안에 분묘일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구역 면적은 10제곱미터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질문. 4번 개인 묘지는 시장, 학교, 불학 등으로부터 300m 이내는 묘지 설치가 제한되며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부터는 200m 이내는 묘지 설치가 제한됩니다. 여기서 4번에서는 개인 묘지뿐만 아니라 가정 묘지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인데요. 개인 묘지뿐만 아니라 가정 묘지를 포함해서 개인 묘지와 가정 묘지는 시장, 학교, 불학으로부터 3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고 도로, 철도 및 그 하천과 예정지로부터는 200m 이내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5번 종중문중묘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법인묘지도 포함합니다. 종중문중묘지와 법인묘지는 시장, 학교, 불학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묘지 설치가 제한되고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부터는 300m 이내에는 묘지 설치가 제한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6번 문제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만 보겠습니다. 5번이 들었는데요. 개인묘지, 가정묘지, 정중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 당의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는 개인묘지만 적용됩니다.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개인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정묘지, 정중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이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종손에게 전속하기 때문에 종손 외에 사망자의 연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3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기지 면적만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분묘기지 면적만을 말하는데요. 다만 분묘기지 면적뿐만 아니라 상석, 비석 등 시설물도 설치를 할 때는 그 전체가 바로 일정 면적 범위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 5번 주의할 것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주변의 빈 공지에까지 미칩니다. 그렇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 면적은 분묘기지 면적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고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성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합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개인 묘지에 설치하는 분묘 일개당 점유면적은 3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그 외 사설 묘지에 설치하는 분묘 일개당 점유면적은 15제곱미터 합장은 3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듣습니다. 15가 아니라 10이고요. 합장은 30이 아니라 15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해죠. 2번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15년으로 한다. 들었습니다. 30년으로 합니다.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뒷집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분묘 설치기간은 원칙으로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입니다. 3번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법인묘지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하나여 그 설치기간을 15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된다. 들었습니다. 1회하나여 30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1회하나여 30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4번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것 4번. 따라서 분묘의 존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다. 다만 1회 하나여 30년 연장 신청하여 연장이 될 수 있다. 근데 연장을 무조건 30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5년 이상 30년 미만 범위 안에서 그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옳은 설명은 4번이었습니다. 5번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6월 이내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보관해야 된다. 6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철거하여 화장 또는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매우 중요하니까 꼭 숙지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이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닙니다. 시장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 밑에 박스에 보면 해설해요. 사설 자연장지를 크게 보면은 5개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 자연장지는 그 면적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면적은 외우지 말으셔도 됩니다. 면적은 안 외워도 되는데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신고해야 되고 가족 자연장지는 조성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며 종중 무윤중 자연장지도 조성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종교단체 장지와 법인 자연장지는 조성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 그래서 19번에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시장 등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성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남편의 분묘 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 해당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합장도 매장입니다. 그래서 매장을 했으면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합장하고 나서도 또한 별도로 30일 내에 신고해야 될 것입니다. 3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묘지 또는 법인 묘지 안에 분묘 일기 및 그 분묘에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하는 경우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안 됩니다. 맞고. 4번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되고 맞고요. 5번 봉안 시설 중 봉안 묘의 높이는 70cm, 봉안 묘의 일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박스에 있는 내용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아닌 자는 사설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요. 2번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를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를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에 신고해야 된다. 아닙니다.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틀린 거 답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 자연장지와 그 다음에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조성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되죠. 따라서 개인 자연장지는 조성을 마친 후 신고해야 되고 가족 자연장지와 종중 문중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조성하기 전에 미리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거 꼭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번 점은 법인 등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에서 틀린 것만 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설 자연재지 조성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번이 들었는데요.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한 개소만 조성할 수 있는데 그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아닙니다. 2,0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종중, 문중 묘지의 설치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지만 종중, 문중 자연장지의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의 문제고요. 22번부터가 농지법 문제인데요. 농지법 문제도
여러분 부동산 관련 공법에서 배운 내용의 농지법 내용이 중개사법령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20번 농지법 농지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 1번 농지는 지목 여하 불문하고 실제 토지 현상에서 농지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거 맞습니다. 2번 유실수 즉 과일을 열매 맺는 포도밭 이런 것들이 말하겠죠. 유실수 재배재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적용 대상인 농지입니다. 맞고 3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생 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을 받아서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포함합니다. 4번 지목이 전답 과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5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5년이 아니라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목이 전답 과손이 아닌 토지일지라도 3년 이상 영농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이 되면은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 5번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농지법상 농지에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토지는 농지이다. 3년 이상인 토지가 농지죠. 2번 영농 목적의 농지 매수인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에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된다. 군수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권자에 군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관청은 누구냐? 시, 구, 읍면장인데요. 5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야 된다. 4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농업 경영계획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2일 이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야 되고 농업 경영계획서가 첨부되는 그런 경우에는 4일 이내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대해서 농업 경영계획서가 첨부됐는지 첨부되지 않았는지 이런 표현이 없을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가 첨부된 것을 전제로 한 문제이기 때문에 4일 이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4번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겠죠. 5번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 군, 구청장은 6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분을 명령을 할 것을 명령을 하는 사람은 시, 군,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6개월 이내 처분하라. 이런 처분 명령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매년마다 농지 가격의 20%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겠죠. 그 내용은 24번 문제 나옵니다. 24번 문제 봅니다. 개공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보겠습니다. 1번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따로따로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틀린 거 답 1번이었습니다. 2번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맞고 3번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고 4번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맞고요.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 미만으로 할 수 없죠. 3년 미만으로 임대차 있을 때는 3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봅니다.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1번. 지금 이제 농지법 문제는 공법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농지법 문제는 안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냥 제가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5번. 개공이 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선거에 따른 공직 지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본래 농지는 임대차 할 수가 없죠. 다만 선거에 따른 공직의 지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수가 없고 농업 경영을 할 수 없게 됐다든가 또는 징집으로 인해서 군입대를 한다든가 또는 3개월 이상 외국의 국외 여행을 하겠다든가 또는 3개월 이상 입원하여 부상치료를 요한다든가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2번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맞고 5번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 4번 농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례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나 군수나 자치구청장에 조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고 5번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 내지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맞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말 체험 농장을 위한 농지 취득을 의뢰받은 개공이 설명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란 농지 매매 계약을 말하는데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맞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즉 매매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무슨 요건이냐? 농지 취득 요건입니다. 농지 취득의 요건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요건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2번 여러 지역에 분산하여 취득, 가려고 취득 후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하는 것도 가능하고, 즉 여러 지역에 분산하여 취득하는 것도 가능한데 단지 합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되죠. 그리고 통작거래 제한도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첨부해 신청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틀렸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지 농업 경영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농지 농업 경영 계획서는 첨부하지 않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틀린 거 답 3번이죠. 4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맞습니다.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 농지 취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해죠.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일 뿐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과 4번 잘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5번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맞죠? 틀린 것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27번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이 필요한 것, 그 밑에 해설에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것 구분해 놨으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번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 이거 농지증 필요하지 않죠. 왜냐면 농림부장관하고 도지사가 협의해서 아파트 건설이라든가 도시산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영원히 농지를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된 농지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렇지만 2번 농지 전용 허가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한 농지는 일시적으로만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가 나중에 농지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고요. 3번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도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요. 4번 증여받은 농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농지증이 있어야 되며 4번 경매, 공매에 붙여진 농지도 매각 결정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지만 매각에 대한 허가 결정받기 때문에 농지증 필요합니다. 자, 28번 문제 봅니다. 개공이 농지 취득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농업법인의 합병이나 공유 농지의 분할의 경우에도 농지증 필요하다. 틀렸습니다. 농업법인의 합병이나 공유 농지의 분할인 경우에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는 임대 휴경할 수가 없습니다. 맞고 3번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거주 제한, 통작거리 제한 없으며 경지정리 진흥지역 여부 불문하고 주말 농장용 농지 소유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4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농지증을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농업 경영계획서를 첨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고 4번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주말 체험 농장 사업을 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봅니다.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에서 옳은 것은 1번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죠. 민법 303조인가에 나와 있죠. 303조 2항에 농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민법 규정에 나와 있죠. 2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그랬죠. 3번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 농지증 함께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다.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4번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이내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전 가족이 이사 와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통작거리 제한 없습니다. 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농업 등을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만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농지에 대해서는 통작거래 제한 없습니다.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맞습니다. 농지 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바로 농지증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1번 농지의 임대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을 3년 미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맞고 2번 농지 소유자와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에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했었죠. 맞고 3번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 외에 별도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한다? 필요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과에 관계해서 두 가지가 의제됩니다. 첫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두 번째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것 외에 별도로 농지증은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5번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대.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는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3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틀린 것만 보겠습니다.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개공이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5번인데요. 5년간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5년이 아니라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농업인은 농지 소유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농업인은 농지 소유 면적 제한이 있는데요. 비농업인 세 가지를 외워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비농업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 전원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비농업인이 상속받았을 때는 1만 제곱미터까지만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세 번째는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는 이농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 중에서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정답 5번이죠. 32번 틀린 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30번 개공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죠. 이를 경제유전 원칙이라 합니다. 맞죠? 2번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금융기관은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인이 만일 없다면 그 후에 경매에 참가하여 다음번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본래 경매에 나와 있는 농지도 매각 결정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해야지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다음번 농지인 경우에는 2회 이상 유찰되었을 때 농지증 제출하지 않아도 매각 결정 받아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맞죠? 3번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는 사유는 여행뿐만 아니라 징집, 군대, 교도소 가는 것도 다 포함됩니다. 특히 외국의 여행은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중인 경우, 또는 질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 또는 군 입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위탁 경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한 때는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취득신고라고 하죠. 맞습니다. 5번 외국인이 상속으로 대한민국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정기한, 즉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과태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맞습니다. 33번 농지법의 마지막 문제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농지법상 농지 임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있는데 옳은 것을 틀린 것으로 좀 고쳐 놓으시고요. 틀린 것을 찾습니다. 1번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되는 할 수가 없지만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나 사용대 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지문. 2번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4번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4번 임대차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해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1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3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 틀린 거 답 4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3번은 틀린 것을 골라라 하고 답은 4번입니다. 5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틀린 것은 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당되는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에 대한 실무 내용에서 해마다 2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쉬었다가 307페이지에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 여기 내용도 해마다 2문제 가까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실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